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096770입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지만 SK이노베이션 자체는 기업 규모 자체도 크지만 사업 분야도 다양해서 한 번에 기업 전체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최근 화제인 배터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도 일단 전체 숫자를 먼저 보게 되면 일단 숫자 자체가 빽빽하니 엄청난 숫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17년에 46조 원의 매출이 18년에 54조 원까지 올랐다가 19년에 5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에 등락이 있었던 것인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그와 다르게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 단기 순이익까지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감소 추세라고 표현하기에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적자가 코앞이었는데 2020년의 숫자를 보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면서 모든 이익 부분이 적자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내쳐지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이유를 배터리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SK이노베이션의 실적까지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긍정적 이슈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죠. 올해 6월의 기사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 SDI를 추월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확인할 테니까 6월 기준만 이해하고 가시죠. 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까지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3.5%로 삼성 SDI 3.4%보다 앞섰다고 하는데요. 제가 LG화학을 정리하면서 봤던 자료, 아마 그게 2019년 말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10위를 턱걸이로 해서 글로벌 탑10에 간신히 들어간 수준의 SK이노베이션이었으니까 나름 굉장한 경쟁을 뚫고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기사를 보게 되면 4위권에 속해 있는 LG화학과 CATL을 비롯한 기업들과 그 외의 기업들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의 차이는 꽤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배터리 시장에 SK가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2020년에는 모든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같은 영향으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매출 목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연간 매출 목표가 1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원래 2조 원에 달하는 것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 따라서 반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했는지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더해 이익을 보게 되면 2019년까지 영업 손실 3,091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이익은 좀 더 뒤에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도 배터리 사업 시설 투자를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한 바 있었는데 여전히 배터리 사업 자체가 차입, 그러니까 사업 자체로는 투자 여력까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 외에 SK이노베이션의 다른 자산이나 다른 사업의 자원을 통해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장사 자체는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도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 8월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니켈 비중이 높은 하이니켈에 배터리 상용화한다는 것과 함께 고객사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먼저 니켈의 함유량을 90%까지 올린 NCM9 반반이라고 불리는 배터리를 개발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 포드 자동차를 통해서 매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니켈 함유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행 거리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유소와 같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거니와 주유와 달리 충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1회 충전을 통해 갈 수 있는 주행거리인데요. 이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재 기술적으로는 니켈이 가장 유효한 소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는 것에 모든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때려 넣으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니켈 함유량이 높게 되면 많은 양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해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술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기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SK이노베이션이 주행거리가 현재 기술 단계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개발을 했고 이에 대해 납품 진행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 자체는 지금이 아니라 이 기사의 중심이 되는 NCM9 반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해보게 되면 이 같은 배터리 공장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제품 생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LG화학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로 굉장한 주목을 받았었던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에 양자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의 시장 점유율도 이전의 기사에서 확인해보게 되면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LG화학이 1위로 올라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 6월에는 삼성 SDI보다 높다고 했었는데 조금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보게 되면 6월까지의 시장 점유율이 3.5%였던 데 반해 9월에는 4.1%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있죠. 다만 이 같은 것은 중국계 기업인 CATL의 점유율 감소나 BYD의 점유율 감소를 봤을 때 중국 시장의 부진이 전체 나머지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을 끌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까지 시장의 뉴스를 중심으로 보면 기술력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매출 등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는 못한 단계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계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에 관련된 리튬 전지 제조나 2차 전지용 분리막 제조하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석유 개발이나 석유 제품, 주유소 운영, 석유 화학 및 화학 제품 등 석유와 화학 관련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석유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석유 사업과 화학 사업, 그리고 윤활유 사업 등이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배터리 사업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 배터리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이름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최근 SK이노베이션을 보면 배터리가 생각나겠지만 SK이노베이션 안에서는 배터리 관련 사업부 사람들이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일 것 같은데요. 매출 점유율이 1%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이익을 낸 적도 없습니다. 석유 사업과 같은 사업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매출의 등락에서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되면 석유 사업의 금액 흐름이 전체 숫자의 흐름에 크게 기여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익을 보자면 화학 사업의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과 함께 그 외에 윤활유나 석유 사업의 영업이익률도 꽤나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조단위 영업이익 꾸준하게 석유 화학 사업들이 기여를 했는데요. 이같이 이들이 기여했던 과거 숫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매출을 봤던 것처럼 매출 자체에는 등락이 있는데 원가율이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석유와 화학 사업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그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매출 원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배터리 사업의 투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이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인식한 것인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매출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2019년에도 소폭 판관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매출 원가 자체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줄어들어서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줄어든 영업이익률 2.5%에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다만 감소 추세의 숫자라서 숫자 자체가 작을 줄 알았는데 기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는군요. 여하튼 이어서 영업 외 활동도 보게 되면 19년의 경우 금융 원가도 높아졌고 기타 영업의 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 원가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이 1조 5천억 이상 기록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관련해서 파생상품 관련 이익이 꾸준하게 매년 1조 3천억 이상으로 18년, 19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 자체가 엄청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2018년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9천억 수준이었던 데 반해서 2019년에는 1조 5천억 넘는 손실이 기록되면서 금융원가에 크게 부담을 지어졌고요. 여기에 기타 비용을 보게 되면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인해서 3,500억 이상 기록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도 그렇고 무형자산의 손상차손도 그렇고 지속적이기보다는 일회성 비용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어쨌거나 큰 비용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단기순이익은 650억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비유동자산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에는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증가와 함께 유형자산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확인한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등이 이 유형자산 증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부채도 보게 되면 부채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부채의 증가는 유동부채의 증가와 함께 비유동부채에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부채의 증가는 단기 차입금도 굉장히 큰 폭으로 2년간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사채 및 장기 차입금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자본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특히 2019년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채가 늘어나서 특정 기준을 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기의 실적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반기 보고서에서도 제품에 따른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배터리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4%로 늘어난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매출 자체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반년 지났을 뿐인데 전년 동기에 6,900억의 매출을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와 다르게 매출이 줄어든 것을 보자면 매출 비중이 줄어든 석유 사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 화학 사업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의 매출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확인한 것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확인했을 때 올해 목표를 1조 8천억 수준으로 내린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반년 동안 1조 2천억,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달성한 6천억을 7월에서 9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동안 각각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목표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곧 3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관련 실적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의 총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비유동자산은 조금 늘어나고 유동자산은 조금 줄어들어서 자산의 개정강 호환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다르게 부채의 총계는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눈에 띄었던 것은 단기 차입금의 증가와 함께 사채 및 장기 차입금의 증가가 크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 비용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어서 자본을 보게 되면 부채가 증가했는데 반해 자본이 감소했다는 것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더욱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자본의 감소에서 유추할 수 있었지만 이익도 부정적인데 매출 역시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매출 원가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2019년 반기에도 매출 원가와 원가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2020년 반기에는 매출 원가가 매출액을 뛰어넘었습니다. 팔아봐야 손해인 상황인 것인데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부터 적자가 기록되었는데 판관비까지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경상연구개발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이익도 적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영업외 활동도 보게 되면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이자 비용에 따라서 금융원가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손실이 이번 반기에도 1조 원 이상 기록되면서 금융원가의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여기에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간보고서에 이어서 2020년 반기보고서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650억 이상 기록된 것이 기타 활동의 마이너스를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반기에는 2조 원에 가까운 1조 8천억의 반기 순손실이 났는데요. 사실 이 정도 규모라면 배터리 사업이 화랑이 되더라도 손쉽게 회복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배터리를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배터리로 중심을 받았던 만큼 코로나 이후에 빠졌던 주가를 회복을 해냈는데요. 하지만 확실히 기업 자체가 배터리로만 볼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관련 주식보다는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실제 매출에서 배터리 매출이 40%에 달하는 LG화학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배터리로 주목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년 연간 단위의 최고점과 비슷한 수준을 올해 최고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봤을 때 확실히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의 부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코로나로 빠진 주가를 빠르게 탈출한 것 자체가 놀라운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조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 같은 영향이 미미한 만큼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앞에서 살펴본 실적과 같은 부분 유념하시고요. 이와 함께 NCM9 반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해당 제품의 완성차, 업체 납품, 진행 관련 이슈 등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적 분쟁인데요. 이 내용은 법적 분쟁이 또 다른 분쟁을 불렀고 국내 분쟁과 해외 분쟁이 다른 것 등 이것만 하더라도 영상 하나 분량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엔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적이 이와 관련성이 낮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보니 SK이노베이션이야말로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인공을 꿈꾸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차세대 토탈, 쉐브론과 같은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